부산에서 찾아온 인생의 전환점. 저는 부산의 해운대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은숙입니다. 평범한 집안의 둘째 딸로 어려서부터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자주 노트와 연필을 들고 바깥 풍경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고 아버지는 근처 공장의 관리자로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가족끼리 맞잡은 손으로 살아가는 그 시절, 저는 부모님이 말씀하던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다는 삶의 진리를 믿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진로를 고민할 때 친구들은 교사나 공무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예술과 창작의 세계, 그 중에서도 화려함과 창의성이 어우러지는 패션 디자인의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도 했지만 끝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부산의 유명 패션 예술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까지 과제를 하며 작품 발표를 준비하고 때로는 전공 동기들과 시장조사차, 시내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대학 졸업 전 마지막 패션쇼 무대에서 직접 디자인한 옷이 런웨이를 빛냈던 그 밤, 객석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운 좋게 바로 부산의 한 중견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사회인으로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출근하던 때의 설렘과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신입 디자이너로서 커피 심부름부터 샘플 원단을 챙기느라 날마다 바빴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꿈 한가운데 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의 현장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요구와 급변하는 트렌드, 그리고 까다로운 납길에 부딪히며 밤샘 작업이 이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바닷가에 나가 거세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또한 내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 부산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자유분방한 창의력과 동시에 현실적인 단단함을 주었습니다. 여러 외로움과 고민로 힘들 때면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했죠. 첫 직장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인정받았고 작은 팀을 어느새 바쁘게 살아온 시간 속에서 저도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와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한 번쯤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나만의 브랜드를 세우고 창업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저 하은숙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새 희망으로 가득했던 결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부산에서 펼쳐지는 동안 뜻밖에도 제 곁에 다가온 사람은 바로 이민재였습니다. 민재 씨와의 첫 만남은 우연한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브랜드 디자인팀 소속으로 각종 행사를 준비하다가 파견 나온 은행 직원이었던 민재 씨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진중하고 섬세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면 항상 옆에 있어주곤 했습니다. 엉뚱하게도 우리는 야근이 많은 공통점 때문에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기획안을 검토하고 퇴근길에 따뜻한 어묵을 나눠 먹던 그 시간들이 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살면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퇴근 후에 자연스럽게 바다 산책을 즐기고 주말엔 작은 카페에서 도란도란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겉보기엔 조용하고 무뚝뚝해 보여도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행동과 작은 배려로 마음을 전달하는 타입이었죠. 저는 늘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살아왔지만 민재 씨 곁에 있을 때만큼은 온전히 나로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녹아들고 시간이 흘러 만난 지 2년째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자신의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며 진지한 태도로 이 여자를 꼭 지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던 날 긴장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내 곁에 든든하게 서 있는 민재 씨의 손을 잡으니 모든 것이 용기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님 김선옥 여사님은 패션은 월급도 들쭉날쭉하고 나이 들수록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직업이라며 사위 입장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은숙이는 자신의 꿈과 실력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의견 조율, 혼수 준비, 집 계약 등 수많은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우리는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소박한 예식장에서 친구와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서로를 바라봤던 순간 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차고 설렜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면사포를 쓰던 그 많은 밤 그리고 임재 씨가 제게 다가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곁에 있을게 라며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부산의 푸른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이 우리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결혼 이후 작은 전셋집에서 함께 시작한 신혼생활. 일상은 때론 고단하고 어머니의 사소한 참견이나 기대치로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과 함께라면 어떤 날도 따스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꿈을 향한 질주. 그것이 바로 저 하은숙이 품었던 결혼의 의미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재 씨와 또리도 이아가이테이 도레스키바 맞다. 저 그의 부모님을 찾아뵙던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오후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민재 씨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누르는 손이 조심스러웠고 문이 열리자 어색한 미소와 함께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 김선호 여사님은 정갈하게 빗은 단발머리에 삼배 앞치마를 곱게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말씀 하나하나에 기품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차가움도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더니 조곤조곤 하면서도 직설적으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 결혼은 네 인생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란다. 우리는 평범한 은행원 집안이고 늘 안정과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어. 솔직히 말해서 패션 업계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니? 어머님의 질문에는 일종의 검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전공과 직업, 삶의 태도, 앞으로의 계획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시며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집은 한 번도 남의 집 돈에 손 벌려 산 적이 없다 라거나 내가
직업을 진심으로 민재를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미래를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니? 같은 부담스러운 말씀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생각과 꿈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패션을 사랑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부산의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더라도 제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설명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끝내 미심쩍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이 엄격함은 단순한 걱정이 아닌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님의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의 평화와 아들의 안정, 의젓한 며느리상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강조했습니다. 대화 내내 저의 손끝은 땀으로 젖었지만 어머님의 의지를 느끼며 한편으로는 마음 깊이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저를 따로 부르셔서 우리 집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족 모두와 조화롭게 지내야 한다. 네가 결혼을 하면 나와 같이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함께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네 커리어 때문에 가정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 민재 힘들게 해서야 쓰겠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저와 어머님 사이에는 어딘가 타협할 수 없는 인생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엄격함을 이해받는 신뢰와 존경으로 바꿀 수 있으리란 희망을 놓지 않기로 말입니다. 이렇듯 시어머니 김선옥 여사님과의 첫 만남은 제게 결혼 생활의 무게를 일찍이 실감하게 했고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러 갈등과 성장의 서곡이기도 했습니다. 일견 차갑고 단호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가족에 대한 열정과 보호 본능, 그리고 미지의 며느리인 저를 시험해 보고 싶은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많은 걱정을 안고 시집살이를 시작하다 결혼식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의 설렘도 잠시 현실의 문턱에 선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크고 작은 우려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원칙적이고 빈틈없는 성격에 언제 실수라도 할까봐 조금씩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사 당일 민재 씨와 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여 신안이다 짐을 정리하던 때도 어머님은 손이 빠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집안 구석구석 할 일을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저는 아직 낯선 공간이 익숙하지 않아 어리둥절해하며 따라다녔고 어머님은 한 번 말을 꺼내시며 끝까지 책임지라고 반쯤 농담조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쩐지 제 역할에 스스로 더 엄격해지라고 은연중에 압박하는 의미도 담긴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거실을 청소하고 어머님과 함께 손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도우며 전통집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했지만 늘 어딘가 부족함은 느꼈고 서툴러 보일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내어 꾸짖는 일 없이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 은수가 우리 집 된장은 항상 직접 끓여서 써야 해. 반찬 양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등의 조용하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셨죠.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가계 지출과 월급 관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금방 써버린다며 저에게 매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과 저는 각자의 계좌를 관리해왔지만 시댁의 방식에 맞추려니 어색하고 때로는 자존심마저 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님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은숙이가 한 일 좀 들어보겠니? 하고 건넨 한마디에 저는 한순간에 시험지 앞에 선 학생처럼 긴장하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잘해야만 가족의 평화가 지켜질 것 같았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며느리로서 부족한 사람으로 비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시댁의 명절이나 제사 준비도 제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수십 가지 명절 음식과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외우기는 쉽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실수할까봐 방장까지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긴장과 부담감 속에서 어머님의 무심한 듯한 손길, 마음을 담은 한마디, 그리고 시아버지의 조용한 인사에 조금씩 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 민재 씨는 종종 제가 심적으로 힘들어할 때면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다 보면 다 잘할 수 있어 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론 스스로 내가 이 집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일까? 악착같이 버텨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맺히기도 했죠. 시댁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시험이기도 또 적응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전혀 몰랐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를 증명하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과정이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와 기대, 가족 구성원의 시선 속에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막연한 희망 사이에서 언젠가는 저만의 자리와 평온함을 찾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쌓아 올려갔습니다. 재정 갈등과 직업에 대한 편견. 처음 시집살이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마주친 벽은 바로 돈과 직업에 대한 시댁의 견고한 관념이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내게 직접적으로 재정 상황을 확인하곤 했다. 어쩌다 한번 외출이라도 해서 평소보다 더 좋은 식사를 하거나 남편과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 달에는 왜? 이달엔 지출이 좀 늘었구나. 어디에 썼니? 라는 질문이 따라왔다. 처음엔 배려와 관심이라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감시와 통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새로운 신상품을 입거나 직장에서 상여금이라도 타는 날이면 요즘엔 사치도 하고 이 집 머니플로우, 자금 흐름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내 은근한 불평을 덧붙였다. 이럴 때마다 내 직업이 디자이너라는 사실이 아예 문제가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내 친구들이나 사회에서는 멋진 일을 한다. 자유로운 감성과 뛰어난 능력으로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시댁에서는 언제나 그런 직업은 오래 못 가니 결혼해서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먼저였다. 남편 민재 씨는 처음에는 내 일을 존중한다며 응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말과 기대 사이에서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번은 큰 프로젝트에서 보너스를 받고 내가 남편 대신 선물로 시어머니의 생신을 챙겼던 적이 있다.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돈 잘 벌면 뭐하니? 결국은 아들 돈 써야 할 일이 생길 거야. 라며 내 노력을 인정하기보단 시니컬하게 대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시선과 말끝마다 숨겨진 기댐, 즉 자립하지 못하는 며느리, 결국 우리 아들 덕을 볼 것이라는 깊은 불신을 감지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마저 왜곡되어 내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졌다. 나는 늘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고 한 달 예산표와 수익 증빙서를 시어머니 앞에 내놓으며 해명하는 일마저 일상이 됐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조차도 집안에서는 그래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냐. 나중에 아이 생기면 쉴 수 없는 직업 아닌가? 라는 반응만 돌아왔다. 그럴수록 나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족 안에서의 인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어쩌다 한번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현대 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위로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남의 위로나 일시적 분노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재 씨와의 애초의 약속,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자는 결혼 초의 믿음이 점차 흐릿해져 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 수입이 남편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가족 내 긴장을 극대화시켰다. 남편도 예상치 못한 열등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여자가 너무 앞서 나가면 남편 자존감이 떨어진다. 는 시어머니의 말에 민재 씨도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아니면 좋겠어. 쉼이 있고 우리 아이도 챙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게. 라며 우회적으로 전업을 종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족 행사나 명절 때마다 시댁 친척들은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일할래. 패션 디자인이니 뭐니 해도 결국 집에 들어와 앉는 게 최고다. 라며 말을 거들었다. 나는 사회적 성공, 여성의 행복이라는 시대적 프레임이 여전히 벽처럼 존재하는 곳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지쳐갔다. 가장 상처받았던 날은 내가 시댁에서 직접 손수 만든 친정식 요리로 상을 차렸던 때였다. 모두 맛있게 먹은 듯 보였으나 삼촌댁 아주머니가 은족 씨는 요리를 잘하는데 이런 끼니 지킬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네. 패션 업계는 불규칙하잖아. 라며 한마디 보탰다. 그 순간 내 자존감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 정작 내 일터에서는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으며 팀장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지만 가족 내에서는 존재 그 자체가 늘 불완전하고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타인에 불과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내 일이 남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자책으로 괴로워했다. 어느 날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네가 열심히 일하는 건 알겠어. 당대전에 하지만 엄마도 나도 이 일이 언제 그만두게 될까봐 늘 불안해.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지켜져야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 남편의 말은 어느덧 상대의 꿈을 응원한다는 동맹에서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적 목소리로 변모해 있었다. 나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솔직히 말했다. 나 역시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일을 멈추면 나는 내가 아니게 돼. 나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결과가 지금이야. 왜 자꾸 여자로서의 역할과 직업인의 역할을 분리하려는 거야? 이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고 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정서적 거리가 생겨버렸다. 시어머니는 나중엔 아예 대놓고 내 수입을 검열하며 남편에게 혹시라도 네 통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라. 며느리 돈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나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언제든지 가족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재정 문제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가족 내 고정관념,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구시대적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친정엄마는 네가 너답게 사는 걸 멈추지 말아라. 시대가 변해도 아직 우리 사회가 다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언젠간 모두 네 노력을 인정할 거다. 라고 응원해 주셨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시댁의 불신, 남편과의 감정 거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다. 이런 극심한 갈등 속에서 비로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더 단단해질 것인가?
아니면 가족 내 평화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나는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어쩌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정과 성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일지 모른다. 가족의 인정, 사랑하는 남편과의 평온한 일상, 그리고 내 꿈까지 모두를 동시에 품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나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현실적인 삶의 틀 대신 나만의 선택과 방식으로 당당히 걸어가리라 또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단에 먼 보이지 않는 선과 소외감.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 한켠에 묘한 벽이 쌓였다. 매일 아침 밝게 인사를 건네도 집안 공기 속에서 어딘가 나만의 소외감이 피어났다. 그건 누군가의 노골적인 무시도, 직접적인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남편의 일, 시어머니의 지인 이야기,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무용담 등 내게는 낯설고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로 흘러갈 때 나는 그저 공손히 웃거나 눈치를 살피는 일이 다반사였다. 질문이 와도 그래, 네 디자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은 우리 집 전통과 다르니까로 대화가 짧게 잘렸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다가오면 완전히 외부인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시댁 어른들은 내가 만든 반찬이나 정성을 칭찬하기보다 네가 이 바쁜 일상에 이런 걸 챙길 여유가 있니? 결국 출산하면 집에 붙어 있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할래?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곤 했다. 직접적인 거절이 아니라 간접적인 의심 섞인 시선은 내 자존감을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절약이라는 미명 아래 나의 작은 노력들마저 평가절하 되는 순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시골 집안에 들어왔으면 그에 맞게 살아야지. 딸처럼 성장하고 싶으면 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돌려 말하곤 했다. 평범한 생활비 내역까지 제출하면 요즘 젊은 사람은 아까운 줄 모르고 쓴다. 휴일에 특별히 남편에게 작은 선물을 하면 본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연휴가 되면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직업, 여성의 역할, 현실적인 안정을 화두 삼아 내 삶을 비교하기 일쑤였다. 누군가는 다른 집 며느리는 커리어보다 가정에 충실하다. 그래도 이 집안에 시집 왔으니 명예, 배려, 인내를 우선해야 한다. 라고 못을 박았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가족 이야기 중간에 말을 끊거나 내 의견을 내세우는 일을 서서히 그만뒀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기 시작하며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맞는지조차 의심하게 됐다. 남편조차 이런 감정에 예민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각자 적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마음을 터놓을 대화조차 사라지고 서로가 각자의 공간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 인생의 기반을 쌓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음에도 집에서는 늘 시험대 위에 오른 듯 불안했고 딸이 아닌 며느리로서만 나의 존재가 규정되었다. 고향집에 전화할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매번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은 사람을 미묘하게 소진시켰다. 한 계절 또 한 계절이 지나면서 소외감은 점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살아온 방식, 인생의 가치관, 직업에 대한 자존감, 심지어 사랑에 대한 희망까지 서서히 바래졌다.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던 내가 가족 안에서는 조용히 숨죽이며 존재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언젠가 이 경계선을 넘고 싶다는 소망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설거지 끝에 혼자 남은 주방에서 불을 끄면 이 침묵의 경계는 대체 어떻게 사라질까? 라며 속삭이곤 했다. 결코 누군가를 적대하거나 불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이지만 완전한 가족이 아님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나는 그런 투명한 벽 앞에서 조금은 단단해지고 조금은 외로워졌다. 그리고 언젠가 이 벽을 마주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반드시 되찾으리라 조용히 다짐했다. 호가시이다. 가족의 반대 속에서 내린 창업의 결단. 시댁에서 지내온 여러 해, 끊임없는 불신과 소외감, 그리고 내 직업을 둘러싼 편견까지.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더 주체적으로, 더 용기 있게 다가서게 만들었다. 언젠가부터 나는 단순히 안정만을 쫓아 사는 대신 내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점점 머릿속에 그리던 나만의 브랜드, 내 이름을 건 작은 패션숍. 그 상상이 어느 순간부터는 실제처럼 손에 잡힐 듯 와닿았다. 패션 업계에서 6년 동안 일하며 쌓인 경험과 자신감, 그리고 나만의 감각은 내가 더 이상 타인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주었다. 매일 반복되는 회사 업무도 소중했지만 남의 이름 아래 내 디자인이 평가받고 가려진다는 사실이 점점 고역으로 다가왔다. 특히 최근 몇 년은 나와 마음이 통하는 동료와 함께 패션 전시회, 소규모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면서 독립에 대한 갈망이 갈수록 커졌다. 내 브랜드, 내 공간, 내가 꾸미는 세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다. 하지만 창업을 결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걱정부터 내 마음을 옥죄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대출금, 가족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시댁의 시선. 지금 당장 그만두면 모든 불안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패션 시장이 결코 쉽지 않다. 라는 현실적 조언과 날선 반대. 시어머니는 특히 아줌마가 되어 본업도 힘든데 무슨 창업이냐며 거의 단호하게 말렸다. 여자가 무리하게 일 벌이면 결국 집안 망가진다. 심지어 남편마저도 내 선택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네가 열정이 있는 건 알지만 우리 가정이 불안해지는 건 싫어. 차라리 안정적으로 다니는 게 어때? 그 말에는 이해와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내 꿈과 가능성을 향한 응원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도 시댁 분위기에 휩쓸려 내 결정에 엄격하게 선을 긋는 듯한 태도였다. 남편의 이러한 태도는 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지수와 창업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내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다. 모험이지만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책임지는 거지. 지수의 말은 큰 용기가 되었다. 마치 책장 속에 오래 봉인되어 있던 나의 열정을 다시 꺼내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토론하고 새로운 원단을 직접 만져보고 숱한 브랜드 사례를 연구하며 나만의 비전을 그려나갔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현실의 장벽은 생각만큼 거셌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자금이었다. 내가 모은 적금과 약간의 대출, 그리고 지수와의 공동 투자금이 필요했다. 시댁에서는 대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다. 우리 아들 돈 쓰지 마라. 빚은 곧 집안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 시어머니는 이런 모험이 혹시라도 남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극도로 예민해했다. 남편 또한 공식적으로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망설이고 부담스러워했다. 사업이 실패하면 가족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온 식구가 공유했다. 두 번째 벽은 사회적 시선과 전통적인 가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다. 시댁 친척이나 이웃은 그래도 사업부인이면 집안일을 누가 챙기냐, 아이는 어떡할 거냐, 실패하면 결국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같은 현실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심지어 친정 식구조차 여잔 너무 앞서 나가면 주변과 트러블만 난다. 조금만 참았다가 나중 해도 늦지 않다며 조심스레 말렸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라서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여러 밤을 잠 못 이루며 나는 애써 내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열정과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한밤중 조용한 거실에서 사업 계획서를 다시 꺼내 읽으며
실패해도 괜찮다. 결과보다 내 선택이 더 소중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쩌면 완벽한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 기준과 신념대로 결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 아닐까 싶었다.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한 이후 나와 지수는 하루하루가 전투였다. 디자인 컨셉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잡고 신상품 샘플링 현장에서 밤을 새우는 일은 기본이었다. 임대 점포를 찾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직접 발로 뛰었다. 1년 넘게 일했던 브랜드와의 이별도 쉽지 않았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료와 상사들의 서운함, 그래도 안정적인 길을 놔두고 왜 이런 선택을, 이라는 안타까움 섞인 만류도 쉽게 잊히지 않았다. 정작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첫 오픈날 설렘만큼이나 두려움도 컸다. 친구 지수는 우리 둘이 만들어낸 이 공간이 언젠가 많은 사람들의 설렘이 되길 바란다며 손을 꼭 잡았다. 점포 문을 열던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판단이나 시선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직 내 발로 서 있는 내 미래였으니까. 오픈 초기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손님과 마주해야 했다. SNS 홍보, 시장 조사, 샘플 제작, 손님 응대까지 모든 것이 손에 익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설계한 디자인이 인터넷 후기를 통해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작은 만족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했다. 하지만 매출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시댁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남자가 고생이다. 나는 한숨 섞인 말이 들렸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도 점점 대화의 벽을 높였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가족의 축하보다 경계와 부담의 시선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다. 신상품이 완판되는 날,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두고 집안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냐 며 암묵적으로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라 권했다. 남편 역시 내 상업적 성공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매출 올랐으면 이제 잠시 쉬는 걸 어때?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 하잖아.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의 성공이 곧 가족과의 불화를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혼자만의 길을 택한다는 것의 대가를 강렬히 실감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릴 때마다 나는 내가 정한 목표와 선택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다시 확인한다. 가족의 이해, 사회의 시선, 다양한 경제적 위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어떤 안정적인 삶보다 몇 배는 더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일임을 안다. 창업 이후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간관계와 경험, 나 자신에 대한 성장도 얻었다. 실패와 작은 성공이 쌓이는 모든 과정, 그리고 거센 편견과 시련을 버티는 법을 터득하며 나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나는 가족의 동의 없이도, 남편의 조건 없이도 오롯이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짧게 떠잡자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갈등이 찾아왔다. 시댁은 매출이 오르자마자 태도를 바꾸며 그래도 가족인데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해라. 성공하면 명절에 친척들 선물도 넉넉히 챙겨야 한다. 같은 실리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 때로는 남편이 슬쩍 가끔은 집안 경제도 도와주지 않겠냐고 말할 때마다 서운함이 밀려왔다. 성공을 기원한다 한들 결국 내 몫은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가족의 틀 안에서 평가되는 현실이 답답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달라졌다. 남편의 동의나 시어머니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책임지고 읽어온 내 인생을 스스로 존중하기로 했다.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른 원단들이 가게 한 켠을 가득 채울 때, 고객의 미소가 나를 격려할 때, 나의 가치를 내 손으로 증명하는 순간순간이 내 마음을 뜨겁게 달궜다. 가족의 기대와 세상의 편견,
무엇보다 내 안의 불안을 부지런히 견뎌내며 나는 나만의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었다. 창업을 둘러싼 가족의 반대와 온갖 우려, 그리고 새로운 현실에서의 좌절과 재도전은 힘겹고 때론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내 모습과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시댁은 내 행동에 매번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고난이 생길 때면 봐라, 안정이 최고라니깐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내 일에 대한 자부심, 성장하는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일 자체가 내게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창업이란 여정은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점도 깨달았다. 동업자 지수의 존재, 나를 믿어준 몇몇 친구와 고객, 그리고 때로는 냉정하게 조언해준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여자는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 평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여성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일과 가족, 꿈 모두를 좇을 수 있다. 는 신념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반대와 오해 속에서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힘겨웠던 과거의 갈등조차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으며 지금 이 순간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여정이 일부임을 안다. 이제 나는 말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임을. 자단, 매일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시간. 처음 창업을 결심해 그래도 꾸준히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단 한 번도 완전히 저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매출 부진, 예상치 못한 트러블, 설상가상 가족 내 불화까지 겹쳤던 날이면 주저앉고 싶다가도 새로운 시안에 몰두하다 보면 사소한 희망이 싹텄다. 지수의 씩씩한 장화음과 고객의 작은 미소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두려움에 내 미래를 맡기지 않는다. 작은 점포에서 출발했지만 나만의 디자인을 통해 많은 사람과 공감하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주체적으로 선택한 내 길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며 세상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와의 화해가 내 삶에 평온을 준다. 여전히 시댁은 나의 성공을 못마땅해 하거나 필요할 때만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한다. 남편과의 관계 또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갈등과 냉담함이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가치는 타인의 시선에 달린 것이 아니며 나 자신만이 내 삶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창업 이후 수많은 작은 실패와 재도전, 주변의 편견과 현실적 압박을 견디며 내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자랐다. 오랫동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던 나를 벗고 진짜 내 생활, 내 템포, 내 선택으로 하루를 꾸려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이라고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갸고 갈등의 절정에 이르다. 창업 이후 1년이 지나면서 내 패션숍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인터넷 후기와 입소문 덕분에 손님이 늘고 매출도 전에 비해 몇 배씩 뛰었다. 내 이름이 붙은 브랜드의 간판과 정성스레 꾸민 매장 안에서 손수 디자인한 옷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기쁨과 성취감이 밀려왔다. 나는 아침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곤 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그림자는 곧 가족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처음 창업할 때 시댁의 냉담한 반대와 불신, 남편의 무관심에 홀로 버티던 나는 매출이 늘고 언론의 작은 인터뷰가 심리자마자 딱딱했던 집안 분위기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시어머니는 이젠 명절 선물도 넉넉히 마련하겠네.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울 생각은 하긴 하니?
라고 슬쩍 요구의 강도를 올렸고 남편 역시 이만하면 우리 생활 더 나아지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일에는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 기여와 성공이 가족의 인정을 가져올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성공했으니 이제 그만 가족에 헌신해라. 쉴 만큼 쉴 때가 됐다는 식의 새로운 압박이 내게 밀려왔다. 가족 전체가 내 수입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자유와 선택에는 여전히 무심했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아버지로서 한마디만 하겠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족 생각도 하라. 며 은근히 사업의 속도 조절을 종용했다. 시댁 친척들은 그래도 이젠 집안 명절상 선 좀 크게 써야겠다. 생신 때 어머니 여행 보내드려야지. 라며 노골적으로 기대를 드러냈다. 어머니는 자주 매장을 찾아와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일이 묻거나 우리 집 며느리라니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내 비즈니스에 간섭하는 일이 잦아졌다. 사업의 운영 방식, 수익 배분, 간판 사용 등 사사건건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남편의 태도도 오묘하게 변했다. 이전에는 내 선택을 불안해하던 그가 이만하면 언제든 쉬었다 시작해도 된다 며 생활비나 가게 운영에서 내 몫이 늘어나길 기대했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네가 이번 달 수입 좀 더 내라. 가끔은 나보다 많이 버니까 집도 한번 바꿔보자. 는 식으로 내 경제적 역량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가족 사이엔 새롭고 미묘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예전에는 왜 네가 그 일을 하냐 는 불신이 주된 갈등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널 통해 우리의 기대든 욕심이든 채우자 식의 노골적인 요구가 줄을 잃었다. 내 진심어리 성공의 결과가 가족을 위한 논쟁거리 혹은 부담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시댁에서는 나의 성취를 대놓고 칭찬하기보다 일종의 당연한 희생으로 여겼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네가 잘 벌어서 다행이라는 말이 늘어갈수록 그 이면에 감춰진 기대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졌다. 한 번은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도 너 자랑만 하긴 해. 근데 너무 바쁘면 가정은 어떻게 할 거야? 라며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두었다. 명절이 더 가까워질수록 부담은 더욱 커졌다. 친척 어른들은 무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엔 은숙 씨가 한턱 쏘지?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었으니 며느리가 앞장서야지 라며 큰 기대를 보였다. 단순히 등 떠밀린 소비뿐 아니라 가족의 실질적 경제적 지원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파트너 지수마저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일에 집중하기 정말 어려울 텐데 라고 조심스레 걱정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이러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내 역할이 사업가, 며느리, 딸, 아내를 모두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식의 강요로 변질된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료를 살피고 새벽까지 디자인을 구상하다 보면 오히려 집안일은 네가 벌 만큼 벌었으니 혼자 해도 되겠지. 네 수입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투자할 걸 같은 말이 오히려 내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한없이 고립감을 느꼈다. 내가 지금껏 흘린 땀과 희생, 두려움까지 모두 잊힌 채 성공한 며느리, 나는 단어만 혼자 앞서가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집 명예를 세웠으니 이젠 책임을 다할 때 라며 내가 가족의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은연중에 내몰았다. 도리어 주변 지인들까지 딸처럼 잘한다고 소문났다 며 가족 모두가 내 결과물을 소유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과 고민에 집중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서류나 매장 관리에 집중하는 일상에도 균열이 생겼다. 시어머니는 사업적인 결정에까지 개입하려 했고
내 파트너 지수와 운영상의 작은 다툼이 생기면 가족끼리는 그런 실수 없이 살아야지 라고 덧붙였다. 때로는 내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고 과도하게 내 손길을 원하거나 매장의 연중 행사에까지 명분을 내세워 가족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나는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고 싶었지만 점점 더 내 경계가 무너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의문이 바닥에서부터 밀려왔다. 특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 역시 더 복잡해졌다.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내 경제력에 의존하려 했고, 우리 친구들도 네 성공을 부러워해.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라는 건 잊으면 안 돼. 라며 두 가지 전혀 다른 기대를 동시에 강요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태도는 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점점 더 억누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날은 말다툼 끝에 서로 각자 방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내적 소외와 가족 내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다 보니 집에서도 나만의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잠시라도 혼자 시간을 보내면 가족들은 가족 모임을 피한다. 이제 며느리가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 뒤에서 수군대곤 했다. 나 역시 점점 자기 검열이 심해지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됐다. 바쁜 사업 일정에 더해 가족 문자, 시어머니의 깜짝 방문, 남편의 일방적인 부탁이 쌓이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쯤 되자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훨씬 더 버거운 시간이 되었다. 한 번은 시댁 친척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은숙이는 손님이 와도 한상 차릴 줄 안다. 대놓고 내 담당을 늘리기도 했다. 다른 사촌들은 이제는 사업이 잘 되니 친정에도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냐 라며 내 몫이 늘어나게 공유했고, 집안 내외의 모든 돈과 노력이 내게 몰리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런 순간마다 내 노력이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시험받고 비교당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점이었다. 어떤 날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사업 보고서, 결산 마감 스트레스에 더해 남편과의 감정적 거리까지 깊어졌다. 한 번은 엄마와 통화하다가 딸,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도 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지만 스스로 위안을 느끼지 못했다. 사회적 성공과 자립, 가족과의 조화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매번 사업에 몰두할수록 가족 안에서의 나의 위치는 불안정해졌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화가 내 수입, 내 사업 이야기로만 쏠렸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여자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며느리는 결국 집안 돌봄이 본분이라며 태도가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소극적인 며느리, 전통적인 역할에 집중하는 가족 구성원들과도 거리가 생기면서 점점 내 마음은 다치기 시작했다. 낮에는 점포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신상품을 기획하며 활기차게 지내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문득 내 자리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허전해졌다. 가족의 넘치는 기대와 요구 속에서 내 감정은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했고, 이는 점차 내 인간관계와 자기 신뢰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파트너 지수와의 크고 작은 오해도 많아졌고, 가족과 일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갈림길에서 수시로 갈등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웃고 싶은데 일상이 피곤하다며 서로의 불만만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내게 이젠 사업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아? 어머니도 서운해하시고 나도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하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나는 내 일을 놓고 싶지 않아. 나도 가족을 생각하지만 내 꿈도 소중하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대화는 또다시 감정에 골맞나 삶에 몰두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시어머니마저 내가 잠시라도 기운이 없어 보이면 어머니도 며느리 걱정에 잠 못 이룬다 하고 하며 외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힘들 땐 가족 일부터 줄여라.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강요가 깔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네가 잘 나가니까 당연히 감내해야지. 집안의 자랑이니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라며 부담을 덧붙였다. 결국 나는 가족의 인정과 돈, 꿈과 헌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나 자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혔다. 매일 아침 매장 셔터를 올릴 때마다 다시 힘을 내려 애썼지만 집에 돌아오는 밤이면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간의 대화와 정서적 소통도 점점 줄어들었다. 남편은 일에 몰두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내 선택이 전 가족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점차 내게 더 날카로운 비난을 던졌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가정이 힘들리면 소용없다. 는 어머니의 직설적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깊이 찔렀다. 나는 점점 더 가족 모임을 기피하게 되었다. 대화가 무거워질수록 나 역시 방어나 침묵을 택하게 됐다. 한때 소망했던 가족의 온기와 지지가 오히려 내게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다.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족의 날선 말, 개인적 고통이 교차하며 나 자신마저 가끔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내 사업을 이해해준 건 나 자신밖에 없었다. 결국 그해 겨울, 눈 내리는 저녁 혼자 시장 끝 골목을 걷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젠 내 역량과 행복, 꿈의 무게를 내 손으로 재보자. 내 성공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맞다면 모든 오해와 갈등을 딛고 내 길을 가야 한다. 이런 가족 갈등의 절정 한가운데 나는 언젠가 또나 내 진심을 이해해주는 날이 오리라는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 희망을 붙들기 위해 모든 소외와 오해와 아픔을 이겨내겠노라고 나 자신과 조용히 약속했다. 진실을 깨닫고 이별을 결심하다. 그날 나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시어머니의 생신상 앞에 섰다. 지금껏 여러 차례 곱씹었던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복잡하고 미묘한 집안 분위기, 사랑의 이름으로 감춰졌던 수많은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던 가족 내의 불신. 모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보잘것없는 선물을 가지고 오다니 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여자인지 이제야 알겠다. 시어머니의 한마디였다. 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만 같았고 한 가정을 위해 포기한 시간과 희생이 전혀 의미 없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 시선에는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벽과 냉정한 거리감만이 감돌았다. 가족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나는 줄곧 외톨이일 뿐이었다. 남편은 곁에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수차례 반복된 갈등 속에서도 그는 늘 중재자의 위치에 머물렀고 때로는 내 편인 듯 하다가도 결국엔 가족의 평화를 이유로 내 마음을 외면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 매여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다. 결국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이별을 결심한다. 이 결심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인 불신, 반복되는 상처,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용기였다. 그때가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스스로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담을 거치면서 나는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이혼이라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다. 만남과 이별, 사랑과 실망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나는 나의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가족 모두가 내 결정에 반대했다. 시어머니는 네가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 며 소리쳤고 남편은 끝내 본인의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확고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이혼을 준비하며 나는 내 이름으로 일군일과 업적을 꼼꼼히 정리했다. 시댁이 내 사업과 자산 일부에 관여하려 했으나 모든 것이 내 이름과 동업자의 신뢰로 지켜졌다.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 그리고 분명한 근거 자료 덕분에 그동안의 노력과 꿈은 끝내 지켜낼 수 있었다. 법정에서 내 마지막 진심을 전하며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누구의 아내이기 이전에 저는 저 자신입니다. 비로소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내 삶의 새로운 첫걸음이자 가족 모두에게 전하는 진정한 인사였을지도 모르는 용기를 얻었다.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아가는 길에 들어섰다. 세이사움구 시미시 이혼, 소송과 내 인생의 성취 지키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던 날 나는 그동안 쌓인 감정과 신념 그리고 두려움을 단단하게 쥐고 있었다. 남들은 이혼을 쉽사리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내 선택에는 모은 용기와 자기 존중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온갖 희생과 노력이 농축된 나의 인생 전환점이었다. 법정 안은 냉랭했다. 남편 측 가족들과 내 친정 식구들이 서로 마주보면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내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가정을 경시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성취만을 좇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내 사업을 두고 이게 네가 가정 내팽개치고 얻은 결과냐, 가족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날카롭게 말했다. 한편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전까지 내 곁에서 한 번쯤 내 입장을 대변해 줄 거란 미련도 그 순간 산산조각났다. 마지막까지도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건가? 라는 허탈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목소리는 단단해졌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인생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딸로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내 사업체와 재산의 귀속 여부였다. 내가 그동안 크게 성장시킨 패션 매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금 내역, 등기 서류, 계약 문건 모두를 깔끔하게 준비했고 공동 경영자인 지수와의 동업 계약도 정확히 명시했다. 상대 측은 집요하게 내 사업의 일부가 가족의 몫임을 주장했다. 아들의 뒷바라지를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절반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친정 부모님도 법정에 함께 서서 진심으로 내 편을 들어주었다. 담당 판사는 양측의 서류와 주장을 꼼꼼히 살폈다. 내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사전의 모든 과정, 차입금, 투자, 회사 설립 관련 증거를 일일이 검토했다. 사업에 남편 자본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순간 법정 안에서 이상한 한숨소리가 이어졌다. 그간 누적된 억울함과 답답함이 눈물 대신 속으로 퍼졌다. 소송 과정은 길고 고됐다. 수차례의 조정과 만남, 증언, 반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고통이 반복됐다. 때로는 밤을 새워 서류를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찾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단호함이 내 마음을 붙잡았다. 결국 법원은 공동주택 계약금만 절반씩 분할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인가해 주었다. 사업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그리고 내 자체의 성과는 모두 나 혼자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판사의 최종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진심 어린 안도와 자부심이 온몸을 감쌌다. 그동안 부당하게 축소당했던 내 꿈, 그리고 보험이나 재테크처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준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겼다. 기읒에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나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나의 말과 생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언, 계약서, 은행 기록 등 현실적인 무장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건 내 삶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의지였다. 남들의 시선, 가족의 비난, 사회의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오직 내 안에서만 길러졌다. 이혼 확정 뒤 남편과 시댁은 마지막까지 냉랭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서 더는 상처받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수없이 희생해 왔기에 이제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이별의 책임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가끔은 밤에 홀로 집에 앉아 한 구석에 쌓인 이혼 서류와 사업 계획서를 번갈아 바라본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지만 내게 이 경험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성장한 눈부신 기록으로 남았다. 외로웠던 과정,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서 온전히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사인하고 나오던 날, 법원 복도에서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누구의 아내, 며느리, 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가자. 내가 쌓은 성취, 온 힘을 다해 지켜낸 결과는 앞으로 내 인생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긴 했지만 더 이상 무너질 자신은 없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들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나의 이혼 과정은 한 여성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성취를 당당히 증명해내는 승리의 기록이 되었다. 일과 인생의 제도약, 새로운 삶으로 피어나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후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과거의 상처와 긴장, 눈물과 분노로 얼룩졌던 시간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나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 진입한 느낌이었다. 처음엔 막막함과 외로움도 컸다. 여러 해 동안 쌓였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 있으니까 혼자라는 감각, 가족이라는 보호막 없이 세상에 홀로 서야 한다는 현실은 적잖이 무서웠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내 숨소리를 또렷이 느꼈다. 내 안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의지와 열정이 마치 마른 땅에 비가 내릴 때처럼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나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비로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취와 자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체감하게 되었다. 내가 일구어낸 패션 매장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를 띠었다. 과거에는 남편과 시댁의 간섭 혹은 집안 대소사에 휘둘려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이젠 내 결정에 망설임이 사라졌다. 직원 관리, 신상품 기획, 홍보 전략 수립 등 모든 정형적 판단을 내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자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고객과의 소통도 한결 가까워졌고 직원들과는 동업자 이상의 유대를 쌓아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손으로 직접 쌓은 일과 성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삶이 얼마나 다채로워질 수 있는지를 매일 새롭게 깨달았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매장 한 곳은 2곳, 그리고 3곳으로 확장되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가게에 찾아왔고, 나 역시 새로운 스타일과 색다른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업 외에도 오랜 꿈이었던 패션 강연과 멘토링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세미나에 초청받아 내 경험과 노하우를 전할 때면
지난 고통의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 했다.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젊은 창업가들의 눈빛에는 옛날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결국에는 자신을 믿는 힘이에요. 아무리 외롭고 두려워도 내 선택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휩싸이지 않고 다른 이의 인정이나 가족의 승인에 목매지 않았기에 내 삶은 한층 더 가볍고 건강해졌다. 물론 시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론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을 해오며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관련 부탁을 표현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다시 한번 가족이란 이름 아래 희생을 감수했겠지만 이제는 내 경계와 선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덕분에 나는 내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다. 퇴근 후 혼자 남은 매장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따뜻한 음악을 틀고 내 취향대로 진열장을 재배치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일기장에 하루하루의 성장과 고민 그리고 발견을 기록하면서 내면의 평안함도 키워갈 수 있었다. 세상이 한 번 더 나를 몰아세운다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자신감과 평온이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직원들과 새로운 시도를 논의하는 회의도 이전과 달리 자유분방해졌다. 과거라면 누군가의 눈치를 받겠지만 이젠 팀원들 모두가 나의 성장 스토리를 알고 오히려 함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의 기쁨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다. 매장 오픈 초기부터 함께 해온 베테랑 직원들과 깊은 신뢰가 쌓였고 서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진정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왔다. 멘토링 프로그램과 강연 활동을 통해 만난 후배 창업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이혼 여성들과도 소통하며 서로를 북돋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들과 차를 마시며 삶의 진솔한 경험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집중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점점 더 새로운 목표와 도전의 욕심이 생겼다. 오랜 기간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때론 잠깐의 실패나 손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사업의 성장이 곧 내 인생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년쯤 지났을 무렵 지역 백화점에서 내 브랜드 단독 팝업 스토어를 제안받았다. 과거의 나였다면 이런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거나 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하느라 망치고 말았겠지만 이번엔 용감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팝업 스토어는 대성공이었고 브랜드 인지도도 한층 더 높아졌다. 나에게 남은 상처와 두려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아물었다. 오롯이 내 이름으로 이룬 성취와 이를 지켜내기 위한 지난한 싸움은 내 자존감과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든든한 자산이 되었다. 이혼이라는 큰 결단이 결국은 내 삶을 구원한 셈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피해의식에 매몰되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는 강한 의지가 되고 실패와 고통은 더 넓은 시야와 포용력으로 자란다. 주말이면 내 특강을 듣고 싶어 찾아오는 젊은이들, 동네 어른들, 심지어 소외된 여성들에게도 작은 용기와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됐다. 가끔 퇴근길에 해가 지는 거리에서 나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재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 순간마다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삶이 가능했다는 신호를 내 안에서 듣게 된다. 내 사업은 내 삶이고 내 삶은 다시 일어서고 싶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 흘러간다. 무엇보다도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문둥엄녀. 뒤돌아보면 내 인생의 모든 전환점은 고통과 시련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혼 후 업무와 인간관계, 자기계발에 온 힘을 쏟으며 나는 한 번 더 피어났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 내 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한 협업이 이어졌으며 수익도 안정적으로 늘어가자 주변에서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늘 낮은 자세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소명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그토록 원했던 진짜 나의 인생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명이스, 새로 피어난 삶의 동력과 끝없는 회복력, 인생을 바꿔놓은 수많은 굴곡과 시련의 끝에서 나는 오롯이 나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자각에 휩싸였다. 그동안의 고통, 배신, 그리고 상실감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아픔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단단한 뿌리로 자리 잡으며 지금의 나를 밀어올리는 영양분이 되어주었다. 예전에 나는 삶이 주는 폭풍 앞에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편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늘 내 어깨 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와 눈을 마주하고 그것을 품는 법을 익혔다. 힘든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나의 삶을 일으키는 힘은 결국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주변의 기대, 타인의 승인, 억지로 맞춰야 했던 기준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가 내 심장 깊이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나는 어떤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예전에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내 행동과 생각을 조절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내 욕구와 감정에 귀 기울이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을 내리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면의 상처와 조용히 대화하고 크고 작은 성취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농두에서도 변화는 분명했다. 과거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썼고 실수를 탓하며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조차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실수 후에는 솔직하게 직원들에게 이번엔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으니 다음엔 더 잘해보자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내 가게 직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고객들과도 부담 없이 진솔한 소통을 나눌 수 있었다. 점점 직원이 늘고 가게도 확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스타트업 대표가 아닌 자유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이 있었다. 어떤 날은 과거의 상처가 불쑥 떠올라 밤새 울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마저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했다. 일기장에 솔직한 감정을 적고 친구와 오랜 산책을 하며 가슴이 먹먹했던 이야기들도 꺼냈다. 때로는 전문 심리 상담을 받으며 내 마음의 구조와 과거의 트라우마를 차근차근 되짚어보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나는 점차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된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인정하고 실천할수록 일상도 놀라울 만큼 달라졌다. 출근길 아침 햇살이 기분 좋게 스며들었고 퇴근 후 고요한 집에서 내 취향의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펼치는 시간들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예전에는 일상마저도 불안과 걱정으로 채워졌다면 이제는 매 순간을 나답게 살아가는 설렘과 감사로 바라보게 됐으니까. 사회적 역할도 조금씩 넓어졌다. 주변 지인이나 후배 여성들에게 내 경험을 솔직히 들려주면서 그들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멘토링 요청이 들어오면 주저하지 않고 우린 모두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성장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나의 일상, 관계,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지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으로 무장했다. 때론 세상 통파 앞에서 약해지는 날도 있겠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 당당하게 울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췄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성공은 크고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매일 흔들리면서도 나를 붙잡는 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내 안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의 기준을 찾으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나답게 살길 바란다. 느끼며 나를 믿고 새로운 여정에 도전하리라 마음먹는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이 되기를, 그리고 내 삶이 나 자신에게 늘 응원의 박수로 남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얼마 전 우연히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지나온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며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어려움을 견뎠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 각자의 길 위에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 하지만 살아가는 강도와 태도는 결국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진실을. 나는 무수한 실패 경험, 사업의 역경, 그리고 가족 안에서 겪은 갈등들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어떻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밝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냐고 물었다. 그럴 때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한다. 눈물을 참지 않고 슬플 땐 울고 속상할 땐 화내는 것.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배움이었다고. 이제는 작은 슬픔이나 불안에도 스스로 토닥이고 조금씩 상황을 개선해가는 태도로 세상을 대한다. 한때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각자의 짐을 안고 산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감사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사랑, 성취는 모두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진 소중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의 평온과 함께 나눔의 기쁨도 알아가고 있다. 내 가게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손님, 인생의 전환점에 선 젊은 여성 고객, 오랜 경력 끝에 소박한 삶을 찾아온 중년 여성 등 다양한 사람이 찾아온다.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어려움을 나눌 때 나는 더 귀 기울여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한때 나 역시 지독히 외로웠고 내 힘으로 버텨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으니 이제는 한 사람의 작은 빛이라도 되어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용기는 자기 연민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위해 작은 일이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말을 곱씹으며 나는 오늘도 조금씩 더 넓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있다. 스스로의 내면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역시 돌보고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마음 챙김 명상과 요가 시간도 일상에 들여왔다. 처음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아끼는 방법을 실천해야 삶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건강한 식단을 직접 챙기며 가끔 소일거리로 그림을 그리고 플로리스트 원데이 클래스나 도예 수업도 들으며 삶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소박한 행복이 쌓이고 나니 세상에 대한 시선도 부드러워졌다. 타인의 단점이 보여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쓰고 실패한 이웃에게도 따스한 눈빛을 보내게 되었다. 혹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험담해도 모두 각자의 시선과 아픔이 있겠지 라며 담담히 받아넘길 수 있었다. 인생이 준 큰 변화라면 아마도 타인을 포용하는 능력일 것이다.
이제 나에게 남은 궁극적인 소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한 사람의 몫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앞으로의 세월이 다시 험난해진다 해도 나는 이미 내 중심을 세우는 법을 배웠으니 두렵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말한다. 너도 할 수 있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삶은 반드시 다시 피어나고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내 작은 성공, 나의 위로와 용기가 어느 한 구석의 타인에게 따스한 온기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본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삶의 리듬이 다시 자리를 잡아갈 즈음 나는 문득문득 나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곤 한다. 그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지 않아도 나만의 힘으로 버티고 일어설 수 있었던 바로 그 경험이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임을 매번 되새긴다. 아직도 어쩌다 과거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스칠 때가 있다.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다. 전에 없이 담담히 마주보고 따스한 눈빛으로 자신을 안아줄 수 있으니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며 내 성장의 기록을 하나하나 마음에 아로새긴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 며느리, 딸이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존재한다. 내 이름으로 지켜낸 일과 성취, 지난한 고통을 딛고 우뚝 선 독립이 앞으로도 서툴러도 괜찮은 삶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새로운 계절, 그 길이 어떤 색과 빛으로 물들든 나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선다. 이제는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내 이름을 말할 수 있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리고 나의 작은 용기와 희망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잔잔한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기를 믿는다.